제게 부모는 오직 저 떡장수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장원급제하여 금의 환양한 아들 앞에 20년 전 자신을 버렸던 생부가 비단옷을 입고 나타나 부귀영화를 약속하자 청년은 단호하게 일갈했습니다. 엄동설한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피덩이를 거두어 자신의 낡은 소목까지 팔아가며 키워낸 것은 가난한 떡장수 할멈이었습니다. 나은 정과 기른 정 사이에서 청년은 서리빨 같은 외침으로 천륜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묻습니다. 가난과 멸시를 넘어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한양, 도성 밖의 허름한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는 혹독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떡장수 최씨, 할멈은 다 팔지 못한 떡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었고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릴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60이 훌쩍 넘은 나이에 홀로 근근히 살아가는 최씨 할멈에게 이 겨울밤은 너무나도 가혹하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아기 울음소리가 할멈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애처롭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할멈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풀숲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헌 옷가지에 대충 쌓인 갓난아기가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울음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기력이 쇠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 천인공 노할 짓을 누가 저질렀단 말인가? 이 엄동설 안에 핏덩기를 내다버리다니. 최씨 할멈은 떡 광주리를 내팽개치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작은 심장만이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주저할 틈도 없이 자신의 낡은 무명 저고리를 풀어 헤쳐 아기를 맨살에 품었습니다. 자신의 늙고 주름진 가슴으로 남아 아기에게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가, 조금만 참거라. 이 할미가 너를 살려주마. 할멈은 눈보라를 뚫고 허겁지겁 자신의 오두막으로 달려왔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방 아랫목에 아기를 눕히고 남은 땔감을 모두 아궁이에 밀어넣어 방을 데웠습니다. 밤새도록 아기의 온몸을 주무르고 자신의 입김을 불어넣으며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할멈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새벽녘이 되자 아기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내 새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를 듣는 순간 최씨 할멈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노파의 가슴에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밤새 내린 눈이 마을을 하얗게 뒤덮었을 때 이웃에 사는 박 영감이 최씨 할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방 안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최씨 할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이 핏덩이는 어디서 났으며 설마 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박 영감은 기가 차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할멈, 정신 차리시오. 당신 나이가 지금 몇이오? 제 입 하나 풀칠하기도 버거운 형편의 젖먹이를 키운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이오? 당장 관에 알리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시오. 그러다간 할멈도 아이도 다 굶어 죽소. 박 영감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지만 모질게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거리며 늙은이가 노망이 났다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최씨 할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기를 꽉 껴안으며 박 영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 영감님, 저도 압니다. 제 형편의 아이를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젯밤 그 모진 눈보라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하늘이 제게 이 아이를 살리라고,
제 남은 생을 바쳐 이 생명을 지키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비록 가난하고 늙었으나 떡을 한 개 더 팔아서라도 이 아이 굶기지는 않겠습니다. 할멈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반경감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다시 둘만 남은 방 안, 할멈은 아기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거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이름은 선우 채샨유라고 하자. 착하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라는 뜻이다. 우리 선우 부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울렸지만 최씨 할멈의 오두막아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향한 숭고한 사랑과 희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최씨 할멈의 등 뒤에서 새근거리며 잠들던 피덩이 선우는 이제 어엿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할멈의 허리는 세월의 무게와 고단한 삶으로 인해 더욱 굽어 마치 늙은 소나무 등걸처럼 변해버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세상이자 전부인 아들 선우 때문이었습니다. 선우는 또래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뛰어노는 대신 장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곤 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없는 할멈은 처음에는 아이가 그저 그림 장난을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떡을 팔고 돌아온 할멈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선우가 흙바닥에 써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가, 그게 대체 무엇이냐? 선우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장터 전방 간판에 쓰여 있던 쌀 미예미. 자이고 저것은 대장간에서 본 소의 금 쿰 자입니다. 글자의 모양이 참으로 이치에 맞아 재미있습니다. 할멈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서당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아이가 장터의 간판을 눈동냥하여 스스로 그를 깨우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최씨 할멈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비록 자신은 까막눈에 천한 떡장수 노파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이 점지해준 이 총명한 아이만은 자신처럼 살게 할 수 없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할멈은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선우의 손을 잡은 채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소문난 윤훈장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소슬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할멈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점잖은 기침 소리와 함께 윤훈장의 모습을 드러내자 할멈은 넙죽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훈장님, 비천한 떡장수 늙은이가 감히 훈장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제 아들 선우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 넉넉한 수업료를 낼 수는 없으나 제 뼈를 깎아서라도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윤 훈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다니는 서당에 근본을 알 수 없는 떡장수의 아들을 들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멈, 이곳은 글 공부를 하는 곳이오. 아이가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가상하나 서당에 법도라는 것이 있어. 그러나 할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훈장님,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이 아이의 재주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러고도 가르칠 만한 제목이 아니라면 다시는 훈장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멈의 간곡한 애원에 윤 훈장은 마지못해 선우를 불렀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하늘천, 티안, 자와 땅지디, 자를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선우는 그 글자를 한 번 보더니 붓을 받아들고는 거침없이 따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늘은 높고 땅은 넓으니 그 사이에 사람이 서 있는 이치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라며 글자의 뜻까지 정확하게 짚어내었습니다. 윤훈장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한다는 문일지우 웬 이즈시 의 신동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허허, 내 평생 이런 아이는 처음 보.
이 아이는 내가 맡아서 가르치겠소. 수업료는 걱정 말고 떡이나 조금 가져다 주면 좋카오. 윤 훈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최씨 할멈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책보를 메고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떡장수 할멈이 드디어 노망이 났구먼. 송충이는 소리풀 먹어야지. 떡장수 아들이 글을 배워서 어디에 쓴단 말인가? 제 주제도 모르고 양반 흉내를 내다니 쯧쯧.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할멈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러나 최씨 할멈은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 어떤 비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떡을 쳐서 팔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아들의 책값을 마련하는 기쁨에 고단함을 잊었습니다. 서당의 아이들이 비단 옷을 입고 뽐낼 때 비록 무명 옷을 입었으나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눈빛이 맑은 선우를 보며 할멈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세상의 존경을 받는 큰 사람이 되게 하리라.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처마 밑에 달린 고드름이 창처럼 길게 자라나고 산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마을로 내려올 만큼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선우가 15살이 되던 해 최씨 할멈의 오두막에는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땔감은 진작에 바닥이 났고 독에 남은 쌀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멈의 걱정은 당장 굶주리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밤늦도록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읽는 아들 선우의 어깨가 추위에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는 것이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선우가 입고 있는 옷은 소매가 닳아 터지고 솜이 다 빠져나가 홑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멈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가진 유일한 외출복이자 젊은 시절 남편이 살아생전 해준 낡은 누비 속옷을 꺼냈습니다. 비록 색이 바래고 기운 자국이 역력했지만 할멈에게는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방패막이었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어루만지다 결심한 듯 옷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포목점 앞 할멈은 호쩌고리 바람으로 서서 주인에게 사정하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바람이 할멈의 앙상한 몸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주인장, 제발 부탁이오. 이 옷을 쳐주시오. 우리 아들이 입을 무명천 한 필이면 좋카오. 내년 봄에 쑥을 캐서라도 갚을 테니 부디. 포목점 주인은 난처한 듯 고개를 저었으나 할멈의 간절한 눈빛과 파랗게 질린 입술을 보고는 한숨을 내쉬며 무명천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당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선우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엄동설안에 외투도 없이 홑겹 옷만 걸친 채 자신을 위해 유일한 속옷을 팔고 있는 모습은 선우의 가슴을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선우는 다급히 달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할멈에게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엄동설안에 옷을 파시다니요. 제가 얼어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께서 추위에 떠시는 꼴은 못 봅니다. 선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두막으로 돌아와 책을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글 공부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고생시키면서 하는 공부가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내일부터 지게를 지고 장터에 나가겠습니다. 나무를 하고 짐을 날라서라도 어머니께 따뜻한 밥과 옷을 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선우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언제나 온화하던 최씨, 할멈의 표정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할멈은 선우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정녕 어미를 죽일 셈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늙은 몸을 이끌고 새벽 바람을 맞으며 떡을 팔았더냐. 네가 고작 뗄나무꾼이나 되라고 내가 그 고생을 한 줄 아느냐. 할멈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내 옷 한 벌이 대수냐? 네가 글을 읽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을 살피는 큰 인물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어미에게 비단옷을 입혀주는 것이다. 지금 포기하려거든 나를 먼저 묻고 가거라. 어머니의 서리빨 같은 꾸지람의 선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판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위한 당신의 생명 그 자체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우는 할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고 넓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우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로 자신의 손가락을 그어 붉은 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흰 종이 위에 혈서지혜수를 썼습니다. 입신양명 어머니의 은혜를 갚다. 어머니, 보십시오. 제 피로 맹세합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를 감에 태워드리고 어머니의 그 굽은 허리를 펴드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몸이 부서져도 붓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찢어지게 가난한 오두막 안에서는 모자의 통곡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끈끈한 사랑과 하늘을 찌를 듯한 독한 의지가 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조차 두 모자의 뜨거운 눈물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선우가 약간의 나이인 20살이 되던 해 봄, 마을 어귀에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는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최씨 할멈의 손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멈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쌈지돈을 꺼내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먹을 것을 아끼고 입을 것을 참아가며 떡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온 피와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선우야, 부디 몸 조심하거라.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저 네가 갈고 닦은 실력을 후회 없이 펼치고 오너라. 이 어미는 집에서 부처님께 빌고 또 빌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선우는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천근만은 무거웠으나 반드시 금의 환향하여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선우가 떠난 뒤 최씨 할멈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를 빌었습니다. 무릎 관절이 닳아 없어질 듯 아파오고 기침이 멈추지 않아 피가 섞여 나오는 날에도 그녀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아들 선우가 굽은 뜻을 펴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제 남은 수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부디 그 아이의 앞길만은 환하게 비춰주소서. 한편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전국 8되서 모여든 네로라 하는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험관인 시제 처시타이아르를 내걸자 긴장감이 감도는 장내에는 먹을 까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선우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러자 눈보라치는 밤 자신을 품어주었던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 손가락이 갈라터지도록 떡을 빚던 거친 손, 그리고 자신을 위해 낡은 소문마저 팔아야 했던 어머니의 희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우는 붓을 들어 일필의지로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도 피어난 진정한 사랑과 효이역 보야오, 그리고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애민, 에이민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답안지를 받아든 시험관들은 탄성을 내지르며 무릎을 쳤습니다. 이 글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 문장의 기세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하고 그 뜻이 깊고 넓어 감히 흉내낼 수 없구나. 마침내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방방곡곡에 방이 나붙었습니다. 맨 꼭대기에 적힌 이름은 다름 아닌 김선우였습니다. 그것도 차석도 아닌 장원급제 최다창 유엔 GT였습니다.
떡장수의 아들이 그것도 족보도 없는 천출이 양반 자제들을 모두 제치고 수석을 차지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 바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입구에서부터 요래한한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해행어사 출두요가 아니라 장원급제자 김선우 나으리 납시오 하는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청색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선우가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선 것입니다. 밭을 갈던 농부들도 빨래하던 아낙네들도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떡장순의 선우 아니야? 세상에, 장원급제를 했다니. 마을 사람들의 경악과 환호 속에 선우는 집 앞에 이르러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늙은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소자 선우, 장원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은혜에 이제야 보답하게 되었습니다. 최씨 할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과 관복을 번갈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아들 선우가 맞느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할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모진 고생과 서름을 한순간에 씻어내는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몰려와 굽신거리며 축하를 건넸고 예전에 할멈을 무시했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호사다마, 하우시도모, 다 뭐라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선우가 조정에 나아가 벼슬을 받고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던 어느 날, 그의 집 앞으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비단 옷을 휘감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년의 사내, 박진수 대감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대동하고 거침없이 사랑채로 들어와 선우를 찾았습니다. 선우는 난생 처음 보는 귀인의 방문에 의아해하며 예를 갖추어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박진수는 선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과연 내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았구나. 내가 바로 내 친아비 박진수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전 눈보라치는 길바닥에 자신을 버렸던 비정한 부모가 장원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박진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선우에게 뻔뻔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본처의 투기가 심해 서자인 너를 집안에 들일 수가 없었어. 네가 죽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 거두어 주길 바라고 길가에 둔 것이다. 내 그동안 너를 찾으려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연이 닿지 않다가 이번에 장원급제한 김선우가 내 핏줄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라도 내 집안인 박씨 가문의 족보에 너를 올리고 적자로 인정해주마. 그러니 당장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오너라. 그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잘난 아들을 소유하려는 탐욕만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천한 떡장수 노파와는 이제 연을 끊거라. 명문가인 우리 집안에 그런 근본 없는 늙은이가 얼씬거리는 꼴은 못 본다. 쌀이나 몇 가마니 던져주면 될 일이다. 순간 선우의 눈에서 서슬 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어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한 노파라고 하셨습니까?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뜨거웠습니다. 대감, 당신이 나를 낳아준 생부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부모란 무엇입니까? 낳기만 하면 부모입니까? 엄동설안에 갓 태어난 핏덩이를 산짐승의 먹이로 던져놓고 이제 와서 핏줄 타령이라니요. 당신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잘 때 저와 어머니는 깨진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서로의 천으로 버텼습니다.
당신이 산의 진미를 먹을 때 어머니는 쉰 떡으로 끼니를 때우며 제 책값을 마련하셨습니다. 선우의 호통에 박진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소리쳤습니다. 이놈, 감히 아비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천륜을 거스를 셈이냐. 그러나 선우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더욱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천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은 왜 저를 그 추운 날 버리셨습니까? 저를 살린 것은 당신의 그 고귀한 피가 아니라 떡장수 할멈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피는 당신의 것일지 몰라도 내 뼈와 살, 그리고 내 영혼을 만든 것은 오직 김씨 어머니뿐입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선우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외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십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만약 한 번만 더 내 어머니를 모욕한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 연가 유기죄와 양반의 채통을 더럽힌 죄를 물을 것입니다. 서리빨 같은 선우의 기세에 눌린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꽁무니를 빼듯 도망쳤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최씨 할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우는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신을 잘못하여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할멈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선우야. 나는 괜찮다. 혹여나 네가 친아비를 따라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 할까봐 이 못난 어미는 그것이 두려웠다. 선우는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으며 맹세했습니다. 어머니, 그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입니까? 천만금을 준다 해도 어머니와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귀영화보다 소중한 것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저녁 밥상입니다. 제게 부모는 오직 어머니 한 분뿐입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과 소문을 듣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는 옛말이 오늘 선우의 피 끓내는 외침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비정한 생부를 돌려보낸 후 김선우와 최씨 할멈의 이야기는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한양 도성을 넘어 조선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이 기막힌 사연을 입에 올렸습니다. 나은 정보다 길은 정이 더 무섭다더니 선우 대감의 효심이 참으로 대단하오. 핏줄을 내세워 부귀영화를 약속한 생부를 마다하고 평생 고생만 한 떡장수 양모를 택하다니 이는 옛 성현들의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아니오. 저작거리의 백성들부터 글 읽는 선비들까지 모두가 선우의 대쪽 같은 절개와 할멈의 숭고한 희생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피폐해져 가던 당시의 세태에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문은 마침내 구중궁궐 깊은 곳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전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임금님은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시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인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토록 훌륭한 백성이 있다니 참으로 하늘이 내린 축복이로다. 제 자식도 버리는 흉흉한 세상에 남의 자식을 거두어 훌륭한 인재로 키워낸 노파의 정성도 갸륵하거니와 부귀영화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조강지처와 같은 늙은 어미를 봉양하겠다는 아들의 효심은 실로 만고의 귀감이 될 만하다. 당장 그 두 모자를 권로 드리라. 과인이 친히 그 얼굴을 보고 치하하리라. 며칠 뒤 선우는 곱게 차려입은 최씨 할멈을 모시고 입궐하였습니다. 평생 흙바닥만 밟고 살아온 할멈에게 으리으리한 궁궐은 꿈속에서조차 본 적 없는 별천지였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실수라도 할까봐 아들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떨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전에 들어서자 임금님은 자리에서 내려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 최씨 할멈인가? 고개를 들어라. 임금님의 인자한 목소리에 할멈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임금님은 그녀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이 손이로구나. 이 거칠고 투박한 손이 엄동설안에 죽어가던 생명을 살리고 나라의 동량을 키워냈구나. 그대의 공은 10아들을 장수로 키운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임금님의 칭송에 할멈은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몰라 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전하, 이 미천한 늙은이는 그저 자식된 도리로 밥을 먹이고 옷을 입혔을 뿐이옵니다. 과분한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선우에게는 효자 정문 어레이 셔지직맨을 내리고 품계를 올려주었으며 최씨 할멈에게는 정부인 젠프렌 이의 자귀를 내리고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뜻의 친필 현판과 함께 쌀과 비단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할멈이 사는 마을 입구에 붉은 정려문 징루맨 칠을 세워 그 덕을 영원히 기리도록 명하였습니다. 이는 왕족이나 사대부 가문에서도 보기 드문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궐을 나서는 두 모자의 뒤로 상서로운 구름이 피어오르고 백성들은 길게에 엎드려 효자대감, 만세, 정부인 마님,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지신명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두 모자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선우는 벼슬이 높아져 판서판수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한 번도 교만하거나 어머니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퇴청하면 가장 먼저 어머니의 방에 들러 문안을 여쭙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어머니 입에 먼저 넣어드리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최씨 할멈 역시 아들의 지극한 봉양 속에 건강을 되찾고 증손자의 재롱까지 보며 천수를 누렸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평상에 누워 할멈은 아들의 손을 잡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고맙다, 내 아들아. 너를 만난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선우는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며 마지막까지 효를 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우도 세상을 떠났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 누구보다 진한 사랑으로 맺어졌던 두 모자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떡장수 어머니와 주워온 아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랑과 부귀영화보다 어머니를 선택한 아들의 대쪽 같은 결심. 이 두 가지 장면 중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뜨겁게 울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피보다 진한 것이 정칭이고 낳은 정보다 무서운 것이 기른 정이라는 옛말이 오늘따라 더욱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가슴 따뜻한 사연이 있나요? 아니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감상과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잊혀져 가는 효와 사랑의 가치를 되살리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